안녕하세요. 상담사 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사원. 오늘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촬영이 뭐냐면 여러분 몰카라고 하시면 다들 근데 그냥 몰래카메라인데 그 성관계나 나체 사진이나 신체 부위 촬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몰래카메라뿐만이 아니라 합의해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몰카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렇게 촬영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연인관계, 부부관계 사이에서의 촬영이고요. 일단은 연인 사이라면은 연인 관계에서 그리고 연인 관계 종결 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촬영물로는 신체 부위, 그 다음에 성관계, 그 다음에 제3자와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충격인데요. 내 남자친구인데 다른 사람이랑 하고 와라. 그걸 찍고 와라.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법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이 외에 촬영이 있을까요? 보통 말씀하신 그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있군요. 그러면은 이제 한쪽에서 찍자고 조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쪽에서 찍자고 막 졸라요. 이걸 못 이겨서 촬영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인가요? 아닌가요? 이제 합의라는 게 네. 둘 다 이제 명확하게 그 의사의 합치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방이 졸라서 네. 어쨌든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하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싫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래 뭐 찍자, 네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원하니까, 그래서 촬영을 한 거면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하에 촬영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은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적 연령이 어리다고 판명이 난 게 아니면 맞아요. 성숙한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상담적으로 봤을 때 성에 대한 그런 놀이로서 다양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인식할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래도 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 놀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파생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변호사님이 봤었을 때는 법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합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촬영에 이제 한정해서 본다면 여기서의 합의는 통상적으로 그 해당 성관계 만을 이제 촬영하는 것을 이렇게 보통은 합의를 하죠. 그 외에 유포까지 합의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유포나 제3자에게 공개를 한다거나 촬영 사실 자체도 제3자 언어로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그것도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지 않나. 그럼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촬영해달라고 하는 거는 찍어도 되는데 왜 다 벗었을 때만 안 돼? 속옷 입었는 사진은 왜 찍으면 안 돼? 너 사진 잘 찍어달라고 하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좀 이걸 답변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촬영하는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찍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냥 무제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어준다고 해서 옷 입는 상태랑 벗은 상태 달라요. 어린 친구들도 촬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인 관계에서는 찍었어요. 근데 연인 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영상물 어떻게 하나요? 그게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이미 관계가 종결됐는데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사실 이제 헤어진 마당에 이 영상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고 삭제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졌으니까 이거를 강제로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고 문의를 하신 분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 합의하에 촬영된 거를 영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처벌 대상은 되진 않아요. 그걸 제3자 유포를 했다거나 어디 업로드를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고소를 해봤자 사실 수사기관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영상 촬영에 대해서 그 성비는 어떻게 되세요? 찾아오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촬영을 당하신 분 여성분들이 많죠. 따로 있나요? 남자는 이때까지 몇 번 상담은 해준 적이 있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찍히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신경을 그래서 고소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실제로 법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신 분들은 여성이 더 많다고 그쵸. 하는 거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물론 당사자가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위험하죠. 네, 그런 거- 예전에 그렇게 해킹당하셔가지고 그 커플 간에 찍었던 영상이 3자에 의해서 이렇게 까발려지는 경우 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네. 그걸 자기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고 하면 뭐 과실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의도치 않게 전달된 거면 그 사람 처벌하기는 사실 힘들고 어렵고 둘 다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피해자고 네.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재유포를 하신 그분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는 게 현실상 쉽나요? 그게 해킹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 안 하면 아무도 네, 모르잖아요. 그 지금 맞아요. 그 해킹된 사실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말을 안 하면 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건 사실 해킹한 사람이 그것만 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다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보통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뭐 형법이나 법령에서 뭐 어떤 행위를 규정해 놓고 그 행위를 할 시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이제 형사상 문제고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상담에서는 그러면 이 성 관련된 문제나 피해나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오래 잡고요. 심각한 손상일 경우에는 어떤 논문에 의해서는 한 7년 정도 치료를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용을 계산을 하면 반토막 쳐요? 그러면 3년 반 정도를 상담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회기당 보통 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간단 말이죠. 1회기당 50분이에요, 참고로.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면 매주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2주나 한 달 이렇게 텀으로 가는데요. 초반에는 한 10회기에서 20회기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문제를 궤도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계산해보면 한 달에 내가 40만 원을 내요. 그러면은 12개월이죠? 480만 원이에요. 상담 비용만 3년이에요. 거의 돈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 피해자가 자기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어떤 범죄 피해를 입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 손해 항목을 이제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민사상 청구를 할 때. 보통 이제 청구하는 이제 손해 항목들은 아까 병원비, 네네. 그게 지출 내역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아까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그 상담 비용,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치료비 내역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니까 그런 부분 다 청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조금 산정이 애매하다거나 뭐 치료는 받는데 이제 후유증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위자료로. 이제 그것도 다 고려를 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가지고 또 청구를 같이 하죠. 이 촬영물의 심각도에 따라서 이 위자료도 좀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촬영 횟수, 촬영 방식, 촬영 기간,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의 관계, 그다음 이후에 그 가해자 행동, 뭐 반성 정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이 이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위자료를 내가 합당하게 하기에는
이제 법적인 저문을 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이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서 무료 법률에 가서 폭행과 성폭행을 같이 당했거든요. 아이고.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100만 원도 못 받는다.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소송비가 더 나오게 생길 판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일단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위자료 100만 원 넣는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거고 실제로 단순하게 이제 성폭행뿐만 아니라 일반 폭행까지 당하신 거라면 위자료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고 하시면 당연히 치료받은 내역은 그대로 관련 증빙자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거든요, 손해액으로.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현실에서 만약에 딱 본다면 금액적으로 내가 상담을 받아도 된다라고 또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다 내놓고 나중에 산정하는 거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꿈도 못 꿀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어느 정도 치료가 예를 들어 1년이 걸려요? 그럼 1년 후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보통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바로 소송을 거시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이 한번 수사를 통해 가지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보통은 좋거든요. 근데 수사 보통 기간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얼마나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이 복잡하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보통 뭐 6, 7개월 내에 보통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검사의 기소 처분을 보고 저는 이제 민사소송을 걸어라라고는 보통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최소 그 검사의 기소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자료 같은 거 확보하시고 병원 치료 받으시고 이런 입증자료 잘 갈무리 해두시라고. 네, 그러면 여기서 기소 처분은 뭔가요? 기소는 이제 검사가 이제 봤을 때 범죄 성립이 된다라고 보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 형벌을 내리는 주체는 법원이다 보니까 검사는 봤을 때 충분히 이 사람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이제 기소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용어적으로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는 왜냐면 그냥 찾아보셨을 때는 기소처분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맞아. 이게 왜냐면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를 당했었을 때 이 사고가 정지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랬었을 때 내가 글을 읽어도 이게 글이 입력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용어를 쉽게 풀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면 적절히 받은 걸까? 이게 참 어려울 텐데. 맞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변에서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랄까 그 행동이 그 충동성이라고 하죠. 이게 조금 올라와서 과격한 상태에서 내가 이때 이성적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이지 않아야 그게 건강한 신호예요. 왜냐면 이 몸이 도피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몸의 외부에서 위협을 받으면 짧게 모든 과정을 다 축소해서 이렇게 탁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 훈련되었거나 그래서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상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야, 그 정도는 빨리 그냥 주변에서 너 이 정도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하고 그렇죠. 뛰어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흔하게 보는 케이스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해보나요? 시도를? 이 합의라는 게 약간 기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의는 기술이라고 하면 변호사분의 그렇죠. 인가요? 그 협상 주체의 어떤 능력, 기술, 노하우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의 직업, 경제적 능력, 합의 금액을 주는 주체가 가해자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경제적인 능력? 그게 참 정말 중요해요. 아니면 직업, 신분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알려지신 분이면 이게 단순하게 지금 합의를 안 해서 이 자신의 어떤 직이 걸린다거나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사실 성범죄는 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큰 돈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합의를 하면 기록이 안 남나요? 합의를 하면 네. 일단 그 수사기관은 그 합의를 중요한 양형 자료를 보거든요. 사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 네. 합의만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양형 자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분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그렇죠.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정보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이 배상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치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쵸.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대화 길었는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